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504명이 나왔는데요. 어제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에는 가급적 이동이나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이동을 하게 되신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 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504명이 나왔습니다.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504명 숫자도 늘었지만 내용적으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오늘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비중이 82%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게 최고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휴와 맞물리면서 이제 지금 여행이 그 어떤 때보다도 다소 자유로워졌다. 그다음에 긴장도 많이 이완됐다. 확진자 많이 나온다. 서울 수도권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연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지표들도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자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는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재생산 지수가 이제 1 이하면은 유행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고 1 이상이면 유행이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요. 일단 1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 미만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다가 1을 넘어서 상황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진 환자 숫자도 15일 만에 500명대로 다시 올라왔고요.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연말연시에는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에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휴 기간에는 또 검사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의 확진 환자 숫자는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리면은 연휴간에 좀 긴장이 이완되어 가지고 지금은 수도권에서만 바이러스 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생겨서 연휴 이후에 또 마치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양상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작이 되고 이게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국면이랑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유행자 숫자들이 이제 급증하는 시나리오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000명, 2,000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렇게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일단 연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이동이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설 연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의 하루 확진자에서 비중이 80%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이나 연말에도 가족을 거의 못 만났었거든요. 추석 때는 그때도 확진자가 많았고 연말에는 확진자가 뭐 거의 800명, 1000명이 나왔으니까 그때는 긴장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가족 만남을 좀 자제해달라 요청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자제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하향 곡선을 보이면서 300명대를 찍고 날씨가 약간 풀리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가족을 못 만난 것, 그다음에 설 연휴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못 만난 가족을 만나볼까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점점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일에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의 전파가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곧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긴장은 더 이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이 장소에서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극단적으로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여러 가지를 고려하건대 훨씬 백신 접종과 함께 안전한 대로 이행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 그다음에 설 연휴와 맞물리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가족을 방문하시든 친지 방문을 하시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 점을 계속 염두에 예.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유행이 다시 한번 찾아온다.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는데 숫자에는 동의는 하지는 않는데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총론에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2,000명 이렇게 찍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것은 기후가 좀 풀리고 있고 우리가 1,000명 이상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4명 이상을 초과해서 모이고 하는 거는 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가지 않을 걸로는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한 700에서 1,000명 사이 최고가 나온다고 하면 700에서 1,000명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어서 위험할 수는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상태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집단 감염 사례 중에 좀 눈여겨볼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천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벌써 누적된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죠. 그 1년 전에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열성 신도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신도들 사이에 상호교류가 많은 교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다음에 그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생활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역사회까지 전파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 부천의 영생교 혹은 승리재단의 집단 감염 사례도 명확하게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의 영생교라든가 뭐 영생교와 관련이 돼 있는 승리재단 같은 경우에 열성 신도들이 상호교류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이제 기숙사 생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뭐 종교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신심을 이렇게 가다듬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집단의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근데 그분들이 항상 교회라든가 아니면 기숙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보수박원에서 강사 일을 하시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자기 생업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는 사례들이 생겨서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뭐 그리고 오늘 검사 결과를 보면 이제 1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집단 감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보면은 그런 종교 시설에서 합숙을 하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더 기폭제가 돼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년이나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단의 성격이 어떤 거랑은 다르게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저렇게 하면은 우리 교단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시간이 충분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지키지 않은 교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꼭 잊을만 하면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피해가 또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가니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뭐 열성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뭐 밖에서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교단의 행태를 막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일종의 약간의 낙인 찍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결단코 반대를 하지만은 이런 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개신교단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런 열성 신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약간 특수해 보이는 교단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나 거부감이 오히려 더 굉장히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건 유행이 끝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똑같은 패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수님? 이제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단은 언제나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계 지도자들이 방역과 관련해서 확실히
확실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본인이 만일에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더라도 확실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포츠계가 스포츠를 연다 만다 그렇게 할 때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교계도 국민의 신뢰와 또 잠정적으로 포교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계 지도자들이 사회 일반에서 그 개별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교계 지도자들께서 스스로들이 그런 어떤 원칙, 자율 이런 걸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계가 어떤 종파가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통째로 하나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계 스스로들도 서로 간에 협조하면서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고 너희는 이단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각성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어나서 이제 80명이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저희가 몇 차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바이러스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역 감염으로 옮겨 붙으면 그게 또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정부에서 입국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입국자들에 대해서 PCR 검사, 그러니까 간이 검사가 아니라 유전자 증폭하는 PCR 검사의 음성 결과를 모두에게 다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기가 훨씬 더 이제 까다로워진 것이죠.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음성이라고 하는 PCR 검사 결과지를 꼭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전문가들이 제일 걱정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일부 백신들의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뉴스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 누적 80명 들어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다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여기서 제가 시청자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80명 중에서 대부분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도 충분히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랑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언론이라든가 혹은 일부 우리나라 언론에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국면에 있는 것처럼 많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위험은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백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럼 백신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설인데 시간이 많아서 저희가 좀 백신을 집중적으로 잘못된 정보는 없는지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도 마련을 했으니까 계속 함께해 주시고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어제 식약처가 최종 허가를 냈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임상자료 외에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임상 3상 결과를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성인 모든 연령군을 대상으로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안전성과 관련하여 보고된 이상 사례는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 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주의사항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임상에서 백신을 접종한 고령자에게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판단입니다. 백신은 오는 25일부터 보건소로 배송이 이뤄지고 다음 날인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포트를 함께 보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백신이 들어오는 일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비롯해서 일정부터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부터 3분기까지 2천만 도즈, 그러니까 1,000만 명분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지금 이미 창고에 있죠? 네, 창고에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24일부터 배송이 시작이 되어서 26일부터 첫 접종이 되는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 같은 경우 얀센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플랫폼인데 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 가지고 600만 명분이 우리나라에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근데 얀센 백신은 지금 3상 임상 시험과 관련된 허가 절차들이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뭐 WHO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얀센 백신의 효과라든가 아니면 명확한 허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은 좀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맡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 일정이 굉장히 늦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말 혹은 3분기부터 4분기 혹은 내년까지에 걸쳐가지고 1,00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네, 하셔가지고 통화하셨죠. 이 2,000만 명분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 백신 공급량이 굉장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계획상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2,000만 명분을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건대 네. 다른 나라의 모더나 백신 공급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모더나 백신도 전반기 안에 그러니까 6월까지 우리 손에 쥐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래서 설 교수님이나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안 드린 변수가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하는 이제 백신 개발하고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기구에서 백신을 다 모은 다음에 코백스 퍼실리티 회원국에서 허가를 한 백신들을 회원국에 이제 분배를 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우리나라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공급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 중에 일부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2월 중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의 일부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네, 2월 중순입니다. 네, 2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지금 명확하게 일정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도 뭐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등이 계속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 문제는 그 물량이 어떤 물량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종류가 들어올지가 다 불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언제쯤 윤곽이 잡힐까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건가요? 그것도 지금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들을 긁어 모은 다음에 그 코백스 퍼실리티 회원국들에게 공급을 해주는데 예. 아무래도 코백스 퍼실리티 취지상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나라가 코백스 퍼실리티에 우리도 돈 냈으니까 우리 물량 먼저 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일정에 의해서 이제 백신이 쭉 공급이 될 텐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와 관련해서 식약처가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해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저는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자문위의 결정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2차 중앙약심위 결정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차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3차 자문위에서 18세 이상 전 연령층의 접종을 권유하면서 허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의사 접종할 때 의사의 또 신중한 판단도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틀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야.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잘못됐느냐? 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65세 이상에 대한 효과예요. 방금 식약처장께서 브리핑을 하셨을 때 65세 이상이나 전 연령층에 대해서 안전함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안전한 것은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참여자 수가 적어서 효과 부분은 논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과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중하게 접종해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접종을 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고 효과가 단지 유보적인데 신중하게 접종을 결정하라. 이게 어딘가 안 맞잖아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국자들이 아마 자기네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네. 되겠죠, 잘못된 것을.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효과 부분이 논란이 있으면은 향후에 데이터로 보강을 하면 되는 거지. 예. 안전한 백신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접종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좀 이따가 다시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언론들이 논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의 허용, 접종 거부 사태 우려, 혹은 스위스에서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는 허가, 왜? 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만 65세 이상 접종 여부는 불투명, 이런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기사들이죠. 왜 한심한 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언제 스위스에서 약을 허가했는지 허가하지 말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까? 그 스위스에서 보류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는 허가 왜? 네. 그러니까 원래 스위스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허가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허가에 참고했던 국가들은 이런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가 혹은 미국 FDA라든가 혹은 유럽연합이라든가 혹은 세계보건기구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제 백신 접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게도 접종해도 된다라고 공고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연합 식약처 같은 경우에도 EMA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에게 접종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했고요. 영국은 지금 1월 4일부터 투여를 하고 있죠.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서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접종을 한 상태고요. 미국 FDA는 4월까지 미국에서 진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두 가지 시그널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가장 먼저 접종하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일단 위험해. 그래서 논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자의 허용 접종 거부 사태 우려가 아니라 접종 거부 사태를 유도하는 거예요. 이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접종하지 마라는 시그널을 또 주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또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사실은 가짜 뉴스거든요. 하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안전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과성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의 숫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숫자를 신뢰할 만할 정도로 좀 늘려라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요구사항인데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효과성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거부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좀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올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한 물량을 제외하고는 올해 6월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 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접종 일정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스위스에서 보류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는 허가, 왜 이런 기사를 달았잖아요. 그럼 다른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유럽연합의 네.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네. 일단은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은 이제 오늘 새벽에 백신 접종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에게도 허용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일부 나라들이, 그러니까 폴란드라든가 벨기에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유럽연합 소속국은 아니지만 유럽에 있는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65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고한다거나 60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고한다거나 55세 미만에게 접종을 권고한다거나 같은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런 조치들이 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면서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자에게 접종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제 인상을 줬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런 조치를 내린 중요한 이유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데이터가 약 7.4%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완을 한 다음에 우리가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을 하겠다라는 일단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그 나라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령자에게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상.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강 기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덧붙일 말씀이 억수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그럼 충분히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투리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화이자 백신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의료진들을 먼저 1차 접종을 할 거고, 거의 동시에 국내 물량이 풀려서 고령층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분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할 거다. 이게 우리가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많은 논란이 화이자 백신은 굉장히 좋은 거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에 접종을 해서는 안 되는 물 백신인데 왜 이러느냐. 지금 이 논란이잖아요. 비교 대상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거죠. 제가 하나씩 짚어서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요성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안전성이 효과보다 100배 이상이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안전성이 효과보다 더 중요하느냐,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백신 접종을 안 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은 얼마가 사망하느냐 하면은 감염이 되었을 때 100명 중에 1.81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1.8밖에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만일에 치명률이 50이다, 60%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백신을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치명률이 1.4라고 하는 거를 시청자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령층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안전하지 않은 백신은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100명 중에 2명 이상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서 감염이 되어도 감염이 된 사람들 중에 사망하는 게 1.81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백신 접종을 안 했는데 감염이 되면 내가 다 죽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50%, 60%가 죽으면 다 맞아야 되지만 지금 치명률이 우리나라는 1.8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배 이상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거예요. 안전성 한번 따져볼까요? 화이자 백신 작년 12월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이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까지 사망자가 정확히 확인된 게 44명이에요. 노르웨이의 33명, 고령자와 기저질환, 독일의 7명 기저질환, 이스라엘의 70대와 80대 각 1명 해서 2명, 포르투갈의 40대 간호사 1명, 미국의 50대 건강한 의사 1명 사망했고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은 사망자 수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4명 플러스 알파만큼 현재 사망한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어떻게 되느냐. 접종을 대규모로 했지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화이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망자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제가 분명히 지적해 드립니다. 동시에 부작용 사례 한번 볼까요? 화이자인 경우에 영국에서 초기에 접종을 하던 첫날 간호사 2분이 아나필락시스. 예.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첫 접종자 2명이 아나필락시스에 빠지게 됩니다. 모더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미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이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는 독감 백신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10배 정도 높으면 어느 정도냐? 독감 백신의 경우에 아나필락시스, 전신 알레르기 반응,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은 독감 백신의 경우에 100만 명 중에서 1명이에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10만 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0명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배 정도 더 높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성이 효과보다 100배 이상은 중요하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고령층에게 화이자 백신, 물 백신이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아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좋다 이거야. 접종해보자 이거죠. 해서 만일에 노르웨이와 같이 고령의 기저질환이 30명이고 40명이고 사망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고령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깜짝 놀랄 거라는 예.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1.81명이 사망한다. 그 말씀드렸죠. 50%, 60%가 사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히려 고령층에게 매우 권장되는 백신일 수 있다. 왜냐? 한 번 접종했을 때 1회차 접종했을 때 76%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고 2회차 접종을 하게 되면 82.4%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다만 이 데이터가 다소 부족해서 유보적이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모든 백신이 임상 3상을 다 마친 게 아니라 긴급 승인을 내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뛰어넘고 승인을 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논란거리가 왜 논란이 돼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고 가짜 뉴스가 곳곳에서 횡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진 언론에 의해서 계속 이게 정폭이 돼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말씀 제가 그 덧붙여드립니다. 영향이 또 정책 결정까지 또 옮겨 붙게 되면 이게 집단적으로 우리가 면역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접종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문구가 생기면 또 그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방송을 하는 지금 이제 제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접종 대상 그리고 접종 시기, 접종 반복과 관련된 사항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 예방접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결정에서 만에 하나 65세 이상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지금 65세 이상에게는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허가를 내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65세 이상에게는 접종을 보류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지금 우리가 확보한 물량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에게는 맞출 접종할 백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까 봐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자,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데 우리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강 기자님하고 제가 좀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아주 중요한 게 이거야. 시나리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안전한 백신이 있다고 해봐요. 그 백신이 뭔지 모르지만 아주 안전한 백신이 우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X라고 하는 백신이. 이 X라고 하는 백신을 우리나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인 65세 이상자분들에게 100% 접종을 했다고 봐요. 가정을 해볼게요. 예. 해봅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통제를 기존의 방역 시스템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65세 이상을 어떤 백신으로 접종을 100% 완벽하게 단시간에 끝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완전 종식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 젊은 분들은
감염이 된다고 해도 경증이나, 지금의 우리 시스템에서도 추적, 치료, 관리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그 백신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그 백신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이자 백신이 될지, 모더나 백신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백신이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65세 이상에게 정말 안전해서 사망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충분한 보호 효과가 있는 백신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날부로 완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 방역 당국에서도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백신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백신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백신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 손에 쥐고 있는 백신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이미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물량이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예요. 손에 쥐고 있는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밖에 예. 없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상대적으로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고령자에게도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은 네.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만약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틀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걱정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거의 유일한 이유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르신들을 감염시키면 60대 이상, 70대 이상, 80대 이상에게 굉장히 높은 치명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된다면 백신을 통해서 보호가 된다면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약간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상생활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또 마스크 착용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리두기 단계라든가 네네. 일반 생업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훨씬 더 적어질 수가 있는데 좀 바보 네네. 같은 결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이 랜시스의 논문이 실리면서 방역 당국의 수장 중에 한 분으로서 지금 또 백신과 관련한 책임자이시기도 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내리셔서.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검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이게 멍청한 짓이냐? 한번 볼까요?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랜시 논문에 보면은 60대 이상 임상 참여자가 10% 정도 됩니다. 정확히 10.8%예요. 60대 이상이 60세 이상이 10.8%예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얼마인지는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 제가 예측한데는 65세 이상이 8몇 %에서 9%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검토한다는 거잖아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65세 이상 참여자가 몇 프로라고요? 8.4%예요. 8.4%라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스푸트니크 백신이 60세 이상이 10.8%, 65세 이상이 아마 8몇 %니까 속이 말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거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손에도 없으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발된 이런 백신, 데이터 접근성도 안 되는 이런 거를 들여오는 네.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뭔가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고 내일 저희가 다시 인사드릴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두 약학대학 교수님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얘기를 나눴고요. 일단은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계속 운영 중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없어도 익명으로 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